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골목 끝 간판조차 바랜 작은 시계방. 그곳에는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 노인 한영훈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시계 수리를 시작하여 못 고치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부턴가 명장이라는 소리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부자라고 불릴 만큼 돈도 많이 벌었죠. 하지만 그는 비싼 시계를 좋아하지도 화려한 매장을 드나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멈춰버린 시계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오래,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시간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돈 많은 괴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고쳐야 할 것은 시계의 태엽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품 시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시 시계방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아침 6시, 영훈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습관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이불을 정리하고 세수를 한 뒤 어제 입었던 점퍼를 다시 걸칩니다. 새 옷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상 없습니다. 아내는 늘 잔소리처럼 말합니다. 여보, 이젠 좀 새 옷 입고 다녀요. 그때마다 영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계 고치는데 옷이 무슨 상관이요? 그 말은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영훈은 가게 문을 열자마자 먼저 유리창부터 닦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유리창 너머로 시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벽에는 수십 개의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것은 초침이 움직이고 어떤 것은 멈춰 있습니다. 영훈은 멈춘 시계부터 보지 않습니다. 항상 움직이는 시계부터 확인합니다. 오늘도 정확히 가고 있는지, 어제와 같은 속도인지, 시간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 말은 시계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침 첫 손님은 대부분 동네 사람입니다. 시장 상인, 버스 기사, 경비 아저씨. 누군가는 시계줄을 갈라오고 누군가는 배터리를 바꾸러 옵니다. 영훈은 늘 투덜댑니다. 이런 건 새로 사는 게 싸다니까. 그냥 시간만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그러면서도 돋보기를 쓰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놀림은 서두름이 없습니다. 급할수록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 50년 동안 그는 수많은 시계를 고쳐왔습니다. 그 중에는 값비싼 명품도 있었고 1,000원짜리 알람 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시계를 가격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시계가 누군가에게 어떤 시간인가. 그래서 그는 돈 없는 사람들의 시계를 공짜로 고쳐주기도 합니다. 대신 사람을 깔보는 눈빛으로 비싼 시계를 내미는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훈이 40을 막 넘겼을 무렵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부자가 고급 시계를 맡기고는 수리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이 돈 받으면 과하지. 그날 영훈은 말없이 시계를 돌려주었습니다. 수리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훈은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값으로 재는 사람의 시계는 절대 고치지 않겠다고.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비싸서도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훈은 시계가 멈추는 이유를 잘 압니다. 태엽이 닳아서이기도 하고 기름이 굳어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간이 멈추는 건 대부분 존중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계를 고칠 때마다 그 시계를 차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 시계를 보며 출근했을까? 약속에 늦지 않으려 초침을 확인했을까? 아니면 병원 대기실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시계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씨 시계방에서는 항상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빠르게 돈을 버는 곳도 아니고 효율을 따지는 곳도 아닙니다. 그저 멈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흐르던 시간을 지켜주는 곳. 영훈은 오늘도 작업대 앞에 앉아 초침 소리를 듣습니다. 그날도 영훈은 평소처럼 6시에 문을 열고 평소처럼 유리창을 닫고 평소처럼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훈은 무심히 창밖을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반들반들하게 광이 난 차체가 낡은 골목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글자가 바랜 벽보보다도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 남자였고 옷차림이 번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곧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한 선생님 맞으십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는 사람이 가진 목소리였습니다. 영훈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맞소. 그런데 오늘은 예약이 없는데. 남자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가방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케이스를 상자라고 부르겠지만 그날 영훈의 눈에는 관처럼 보였습니다. 소중한 걸 담아온 사람의 손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남자는 케이스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작업대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여러 직함이 적혀 있었지만 영훈은 굳이 읽지 않았습니다. 영훈이 명함을 보는 건 사람이 아니라 돈의 냄새를 맡는 일 같았으니까요. 영훈은 케이스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또 부자시게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시계입니다. 영훈은 한숨을 쉬며 돋보기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케이스를 열어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이스가 열리자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단정한 디자인, 묵직한 케이스, 그리고 이미 멈춰버린 초침. 영훈은 그 시계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스위스 3대 명품으로 불리는 브랜드의 오래전 단종된 최상위급 모델. 겉으로는 반짝이지만 세월이 묻어있는 물건. 그리고 무엇보다 부품이 없으면 끝인 종류였습니다. 영훈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못 고쳐?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충격이라기보다 이미 예상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시계는 제 아버지 유품입니다. 영훈은 시계를 다시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유품이면 서랍에 고이 넣어두시오. 왜 자꾸 죽은 걸 붙잡고 있어?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존심도 있었고 절박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후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계가 멈췄습니다. 그때 저는 바빴습니다. 일에 치였고
아버지 병원도 자주 못 갔고 시계를 고치자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영우는 그 떨림이 연기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미안할 때는 목소리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 시계를 차고 새벽 시장을 나가셨습니다. 시간 맞춰 물건을 떼러 가셨고 약속을 지키는 걸 자존심처럼 여기셨습니다. 어릴 때 제가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는 제 손목을 잡고 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남자의 숨이 한번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건 사람을 지키는 거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훈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을 여는 열쇠를 찾은 사람처럼 남자는 마지막으로 아주 낮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를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아버지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 같아서요. 영훈은 그제야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고친다는 건 단순히 멈춘 기계를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멈춰있던 시간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훈은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시계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영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부품이 없는데. 남자는 급히 말했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영훈의 눈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시계를 케이스에 넣으며 뚜껑을 닫았습니다. 돈 얘기 꺼내면 그때부터는 못 고쳐. 남자가 당황해 입을 다물자 영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두고 가쇼. 남자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훈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친다는 말 안 했소. 고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남자는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골목에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영훈은 케이스를 작업대 한쪽에 놓고 다시 동네 사람 시계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눈은 자꾸 케이스로 갑니다. 아버지의 시간이라는 말이 귀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영훈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을 켜두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도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작업대에 앉아 케이스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죽은 시계라. 좀 너무했구만. 영훈은 아주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다시 열었습니다. 초침이 멈춘 시계를 귀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훈은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숨결을 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훈은 결심합니다. 이 시계는 고칠 가치가 있다고.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자신이 가치를 믿고 붙잡으려 했던 그 시간이 백화점 한복판에서 아주 하찮게 취급받는 장면을 마주하게 될 줄을요. 며칠 뒤 영훈은 작업대 앞에서 잠시 손을 멈춥니다. 그날따라 시계가 잘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다른 얼굴 하나가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이 골목을 오가며 편지를 배달해 준 사람, 우체부 박씨. 비 오는 날이면 우편물이 젖지 않게 겉옷 안으로 품에 안고 뛰어왔고, 눈 오는 날이면 미끄러운 골목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배달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다음 주면 정년퇴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영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의 30년은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좋은 선물을 해줘야겠다. 영우는 박 씨가 젊었을 때부터 유독 좋아하던 시계를 떠올렸습니다. 시계방 앞에 서서 유리 너머로 한참을 바라보던 그 눈빛. 이런 시계는 꿈이지 뭐. 그 말 속에는 부러움보다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우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쯤은 값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른 선물을 해주자고. 그래서 영우는 그날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백화점 앞에 섰을 때 영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그가 평생 거의 드나들지 않았던 세계였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 서두르지 않는 걸음. 영우는 자신도 모르게 점퍼 소매를 한번 만져봅니다. 먼지가 묻어있진 않은지, 너무 낡아 보이진 않는지. 그 순간 영우는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내가 왜 남 눈치를 보지? 그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백화점 안은 다른 시간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은 오전인데 이곳은 늘 오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명품관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향수 냄새가 진해지고 바닥은 유리처럼 반짝입니다. 영우는 걸음을 늦춥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젊은 여직원이 영우를 한번 쳐다봅니다. 눈길은 짧았지만 영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구경꾼을 보는 눈이라는 걸. 여직원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뒤 들어온 젊은 부부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합니다. 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장 안쪽으로 걸어갑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수많은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초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어떤 것은 전시용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영우는 시계를 하나하나 봅니다. 가격표도 봅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억 단위. 하지만 그 숫자들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박 씨가 이 시계를 차고 웃을 수 있을까? 마침내 그가 떠올리던 모델 앞에 섭니다. 단정한 디자인, 과하지 않은 크기. 영우는 유리 너머로 시계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저기요. 이 시계 좀 볼 수 있을까요? 말은 공손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잠시 뒤 옆에 서 있던 남자 직원이 영훈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눈길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판단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짧게 웃으며 말합니다. 손님, 그 모델은 가격이 좀 나갑니다. 영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소.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친절이 아니라 확신이 섞인 표정으로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무나 보는 시계가 아닙니다. 괜히 꺼냈다가 흠집 나면 저희가 곤란해요. 영훈의 귀가 뜨거워집니다. 그 말이 단순히 시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영훈은 바로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영훈은 한 박자 늦게 되뇌듯 말합니다. 직원은 말을 덧붙입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사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 영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가격으로 부릅니다. 영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그럼 됐소.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영훈은 뒤돌아섭니다. 직원은 붙잡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장을 나오는 동안 영우는 수많은 시계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숨이 조금 가빠집니다. 영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내려다봅니다. 이 손으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시간을 고쳐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손의 가치가 가격표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영우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자신이 당한 건 무시가 아니라 신념에 대한 부정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영훈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며칠 전 아버지의 시간을 돌려달라고 말하던 그 회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영훈은 주머니 속 명함을 조용히 만져봅니다. 이제 남은 건 결정뿐이었습니다. 백화점 문을 나선 영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나올 때는 몰랐는데 밖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가슴속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훈은 천천히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웃었고 누군가는 쇼핑백을 들고 바쁘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영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편했습니다. 영훈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수십 년 동안 시계를 고쳐왔습니다. 초침이 어긋난 이유를 찾고 멈춘 태엽을 풀고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손이 방금 전 연금이나 받는 사람의 손으로 불렸습니다. 영훈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말이 아니라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영훈을 몰랐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아니라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살아왔는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무엇을 지켜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입고 있는 옷, 지금 손에 쥔 것, 지금 쓸 수 있는 돈. 영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화가 났다면 이미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억울했다면 누군가에게 따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영훈의 마음은 그 둘과는 달랐습니다.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다. 영훈은 문득 며칠 전 그 회장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자존심 강해 보였던 남자.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을 제대로 들지 못하던 얼굴. 시간을 지키는 건 사람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백화점 직원의 말보다 훨씬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영훈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명함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두꺼운 종이 재질, 불필요하게 반듯한 모서리. 영훈은 명함을 꺼내지 않고 그대로 쥔 채 한참을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괜히 일을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이 일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영훈은 시계를 고칠 때 항상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이 시계를 고칠 수 있는지, 고쳐야 하는지, 고쳤을 때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이유는 복수도 사이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격으로 부르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걸 누군가는 분명히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훈은 마침내 명함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회장의 목소리는 빠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예감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시계 술이 없던 일로 합시다. 잠시 침묵.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뭔가 실례를. 영우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회장님네 매장에 다녀왔소. 어디 매장 말씀이십니까? 영우는 매장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람을 그렇게 부르더군요. 연금 다 합쳐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시계를 사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사러 간 거였소. 그런데 거기서는 사람을 숫자로만 보더군요. 한 박자 아주 짧은 침묵 뒤 회장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영우는 고개를 끄덕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그 시계를 고치고 싶다면 그 매장부터 고치시오.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격표로 부르는 곳에서 명품을 판다는 건 명품을 모욕하는 일이요. 그리고 영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영우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 하나를 제대로 세웠다는 느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1시 시계방의 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6시에 켜졌습니다. 영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유리창을 닫고 문 손잡이를 돌려보고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뒤집을 거라고는 영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평생 지켜온 기준 하나를 넘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골목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한 매장이 갑작스럽게 휴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리뉴얼 공사라는 공지가 붙었지만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전면 교체됐고 응대 방식이 바뀌었고 교육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요. 영우는 그 이야기를 라디오 뉴스로 들었습니다. 작업대 위에서 작은 부품을 닦으며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일은 영훈의 하루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작업대 한쪽에 놓인 그 시계였습니다. 영훈은 마침내 회장이 맡기고 간 시계를 본격적으로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엽을 풀고 무브먼트를 꺼내고 톱니 하나하나를 살펴봅니다. 부품은 예상대로 없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단종된 구조였고 대체 부품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비슷한 시계를 고쳤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도 안 된다고 했을 때 밤을 새워 직접 부품을 깎아냈던 날들. 영훈은 작은 쇠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줄로 갈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손도 집중도 전부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훈은 절대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에는 고칠 이유가 있었고 흐르게 해도 될 시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영훈은 다시 시계를 조립합니다. 손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우는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댑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은 소리.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차분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체부 박 씨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시계방 문을 엽니다. 박 씨, 오늘이 마지막이네. 박 씨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우는 말없이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네 아버지 시계 말이야. 작년에 맡겼던 거. 박 씨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거 못 고친다고 하지 않았어? 영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땐 그랬지. 상자를 열자 윤이 시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 씨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던 시계였습니다. 영우는 시계를 들어 박 씨의 손목에 직접 채워줍니다. 이제부턴 남의 시간 말고 자네 시간 보면서 좀 천천히 가게.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계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멈춰있던 아버지의 시간이 자기 손목에서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형, 이거 수리비가. 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네. 30년 동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 골목 지켜준 게 얼만데. 두 사람은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골목을 덮습니다. 시간은 늘 그랬듯 조용히 흘러갑니다. 며칠 뒤 최 회장이 다시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세단이 아니라 걸어서였습니다. 그는 고쳐진 시계를 두 손으로 내밀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 시간이 다시 움직입니다. 영우는 시계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원래 흐르는 거요. 우리가 막아놨다가 이제야 풀어준 것뿐이지. 회장은 봉투를 내밀었지만 영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고친 게 아니오. 그 시계가 흘러도 될 시간이라서 고친 거요. 하지만 회장은 그럴 순 없다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며 봉투를 떠맡기듯 하며 골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영우는 가게 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주자고. 명품은 비싼 가격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한시 시계방처럼 말입니다.